제2장 조선왕국의 첫 인상. 미국의 감리교단이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1885년이었다. 조선에서의 선교는 현지의 관습, 미신, 경계심 등을 감안하여 먼저 어떤 방법으로 활동해야 할지를 정해야 했다. 그 당시 조선은 이씨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다. 여성을 보호하고 가족 단위를 보존하는 안전책으로 여성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격리해야 한다는 관습이 불문율로 시행되고 있었다. 근세 조선 이전 고려시대에는 여성들도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는 등 많은 자유를 누렸으나 고려 왕조 말기에 와서는 여성들이 폭력과 탐색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악풍은 왕실에까지 파급, 결국 나라가 붕괴되는 요인이 되었다. 근세 조선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나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여성을 대중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조치했다. 6살이나 7살이 되면 집 안에서만 지내게 했다. 결혼 후에는 또한 남편의 집에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풍속 때문에 병이 난 여자를 치료하거나 기독교를 전도하려면 여의사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닥터 스크랜턴은 여성 해외 선교회에다 여자와 어린애들만을 따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했다. 이 요청이 수락되어 1887년에는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는 닥터 메타 하워드를 조선에 파견했다. 처음으로 여성 전용 병원이 세워진 것이다. 이 병원은 메리 피치 스크랜턴 여사가 세운 조선에서는 첫 번째인 여자 학교와 한 장소에 위치했다. 왕비 민씨가 이화학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 학교는 발전하여 후에 대학교도 생겼다. 닥터 하워드는 조선에서 수천 명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치료했다. 그 결과 건강이 악화되어 1889년에는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닥터 로제타 셔우드는 바로 그의 뒤를 잇기 위해 조선에 온 것이다. 닥터 로제타 셔우드가 탄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본의 요코하마를 향하던 오셔닉 호에는 일본, 중국, 조선으로 파견되어 가는 많은 선교사들이 타고 있었다. 거기에서 만난 몇몇 선교사들은 여러 해 후에 다시 만나게 된다. 그때 중국으로 가던 닥터 아이작 헤드랜드는 닥터 셔우드의 아들이 의과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 학교의 교수가 되어 있었다. 승객 중 조선으로 가는 선교사로는 닥터 셔우드 외에 학교 교사인 21살 된 마그리터 빙겔 양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로드 윌러 양과 스크랜턴 여사를 도와 서울의 학교에서 일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젊은 여행자들은 곧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지루한 항해를 즐겁게 보내는 정다운 동반자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를 떠난 지 18일 11시간이 지난 후 기선은 5,477마일을 항해한 끝에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했다. 닥터 셔우드와 벤겔 양은 여기에서 배를 갈아타고 일본의 해안을 항해하여 고베에 온 후 다시 SS 오와리호를 타고 나가사키를 거쳐 조선으로 향했다. 서울에 도착한 닥터 로제타는 폭 6인치, 길이 34야드나 되는 조선 종이 두루마리의 긴 여행 인상기를 적어 뉴욕 리버티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다. 1890년 10월 10일 조선 해안이 시야에 들어왔다. 가까이 갈수록 당분간 내가 살 이 나라를 비상한 관심으로 바라봤다.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오는 나를 이 나라의 사냐는 별로 환영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었다. 언덕과 산들은 외양이 불규칙하고 매우 강파르며 암석이 많고 거의 나무가 없어 삭막하게 보였다. 우리 배는 부산항이 보이는 바다 위에서 닷을 내리고 24시간을 정박했다. 부산에는 거의가 일본인들만이 살아서 처음에는 조선인들을 볼 기회가 없었지만 그들의 마을이 1마일 거리 이상의 언덕 뒤쪽에 있었으므로
나중에 배에서도 산 옆에 꾸불꾸불한 길을 왕래하는 조선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머리에서 발끝까지 흰옷을 입고 있어서 마치 그림처럼 보였다. 우리는 남자들만 볼 수 있었다. 여자들은 해가 져서 남자들이 집에 들어온 뒤에야 밖에 나올 수 있다. 진기한 풍속이다. 남자들에게는 편하고 유리한 풍속으로 생각된다. 미국 남자들이 이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할지 궁금하다. 우리들은 작은 나룻배를 타고 육지에 올라 먼저 전신국에 갔다. 전신국의 한 조선 사람이 서울에 있는 스크랜턴 여사에게 전보를 쳐주었다. 그는 영어는 겨우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한문은 잘 알고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은 모두가 한문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 전신국은 부산과 서울간을 잇는 조선에서는 유일한 곳이다. 기차철도도 없고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큰 길도 없다. 모든 여행은 도보로 하든지 가마나 말을 타야 한다. 조선 사람들은 대체로 세 계급으로 나눌 수 있다. 관리가 가장 높고 중간 계급은 상인이나 남을 고용할 수 있는 계급이고 하층은 육체 노동에 종사한다. 이들은 내가 보기에 일본인이나 중국인들과는 상당히 달라 보인다. 부산에서 처음 본 몇 사람은 오히려 북미의 인디언을 연상시켰다. 인디언보다 키가 크지는 않지만 일본인들보다는 더 크다. 그들 모두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있다. 조선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머리 가운데를 가리마를 타고 따서 늘어뜨린다. 50살이 되어도 총각이면 소년으로 취급된다. 결혼을 하거나 약혼을 해야만 머리카락을 위로 올릴 수 있고 어린아이 신세를 면한다. 정수리 부분은 면도를 하여 깎아버린다. 중국인들은 이 부분을 기른다. 중국인들이 깎아버리는 부분에 조선 사람은 기르는 셈이다. 머리털을 위쪽으로 모아 틀어 올려서 머리 중심의 조금 앞쪽에다 상투를 만든다. 나무나 은으로 만든 핀을 상투 아래쪽에 꽂아서 상투가 곧바로 서게 한다. 말총으로 그물처럼 짠 5cm 너비의 띠를 망건 머리에 써서 머리털이 삐죽삐죽 나오는 것을 막는 것으로 남자들의 머리 손질은 대체로 끝난다. 조선 사람들은 모자를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장신구의 하나로 쓰는 것 같다. 챙은 상당히 넓지만 모자 꼭대기인 관 자체는 작고 높지 않다. 이것을 상투 위에 쓴다. 상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끈이 달려 있다. 뺨을 타고 내려온 끈 양쪽을 턱 밑에서 매게 되어 있다. 모자는 대나무를 가늘게 잘라 만든 뼈대에다 얇은 천을 씌워서 만들지만 고급품들은 말총으로 만들고 색은 검은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지금은 임금의 어머니인 왕비 조씨가 서거 장례기간이라 이를 조상하느라고 모두들 흰색을 쓰고 있다. 궁중에서 쓰는 모자는 모양이 달라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다. 농부들의 모자는 곡식을 담는 바스켓같이 크고 모양도 그렇게 생겼다. 조선 사람들이 입는 코트는 길고 무늬가 없는 흰색의 린네르로 만들었거나 어떤 것은 실크 또는 오리 굵은 무명으로 만든다. 어떤 옷은 양옆을 쬐고 어떤 것은 뒤쪽을 째는 등 일정하지가 않다. 소매도 어떤 옷은 그냥 느슨하게만 되어 있으나 어떤 것들은 일본 옷처럼 큰 주머니가 달린 것 같은 모양으로 만든다. 가슴 위를 졸라매는데 약간 옆쪽으로 코트와 똑같은 천으로 만든 대와 같은 끈으로 모양 좋게 매듭을 지어맨다. 그들은 크고 느슨한 묘하게 만든 바지를 입는데 발목은 끈으로 매어 조인다. 바지의 색깔도 역시 흰색이다. 겨울에는 코트와 바지에는 솜을 넣는다. 옷 색깔은 흰색이나 연하게 염색한 것들이다. 어린 소년들만 색깔이 있는 옷을 입는다. 군인은 검은색 옷을,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가끔 검은색 얇은 겉옷을 입는다. 흰 무명으로 만든 양말과
엄지발가락 쪽이 튀어나오게 생긴 굽이 낮은 신을 신는다. 대개 이런 식으로 머리에서 발까지의 독특한 모습의 복장이 갖추어진다. 만일 글을 읽는 손비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면 폈다 접었다 하는 부채를 가지고 다닌다. 여름이거나 겨울이건 간에. 조선에 도착했을 때 맨 먼저 내 눈길을 끈 것 중에 하나는 짐을 지고 다니는 독특한 방법이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일종의 이젤 같은 것이다. 이것을 지게라고 부르는데 조선 사람들은 크고 무거운 짐들을 지게로 등에 지고 운반한다. 1890년 10월 1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이어서 매우 기분이 좋다. 우리는 곧 서울의 관문인 제물포에 닿는다. 육지와 바다를 통한 긴 여행은 이제 끝나고 내가 몸담아 일해야 할 아침이 밝은 땅 Land of the Morning Brightness에 도착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있는 동안 배가 제물포에 닷을 내렸다. 만조가 아니어서 육지에서 약 3마일 떨어진 거리에 정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전 10시경이 되니 로드윌러 양이 보트를 타고 배까지 마중을 왔다. 잠시 후에는 우리도 보트를 타고 그녀와 함께 해안으로 나갔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마침 왕비의 장례일이었다.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 모두가 서울로 가고 없어서 우리가 타고 갈 가마꾼들을 구할 수가 없었다. 서울의 성문은 저녁 8시면 닫기 때문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우리는 제물포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다. 이 호텔은 스튜어드라는 중국 사람이 경영하고 있었다. 우리는 게일 씨를 호텔에서 알게 되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선교사 중 한 사람인데 5월 2호로 떠나는 그의 친구 펜윅 씨를 환송하려고 어제 제물포로 내려온 것이다. 그는 토론토의 YMCA에서 파견한 캐나다 사람인 모양이다. 우리는 게일 씨의 도움으로 가마꾼을 구해 아침 8시 30분에 출발했다. 서울로 가는 동안 그는 매우 유쾌한 동반자가 되었다. 가마 하나에는 8명의 가마꾼들이 따랐다. 4명씩 한 조가 되어 교대하면서 가마를 나른다. 현지 관리들은 가마꾼을 4명밖에 쓰지 않고 어떤 이들은 2명만 쓰기도 한다. 그것은 의자 위에 앉지 않고 좌정하므로 그들의 가마는 우리 것보다 가볍다. 가마꾼들은 평균 1시간에 4마일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달린다. 교대할 때는 교대할 팀이 같은 속도로 옆에서 걸어가면서 가마의 손잡이를 잡고 멜빵을 한쪽 어깨에 걸치면서 들어오면 다른 편은 물러나가는 식으로 상당히 민첩하게 교대하는데 걸음이 멈춰지거나 늦어지지 않는다. 그들이 쥐고 있는 가마의 멜빵에 두터운 천을 대면 어깨가 아프지 않고 좋지 않을까 생각하여 내 뜻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다. 그러나 게일 씨는 소용없는 일이라고 했다. 가마꾼들은 어떠한 새로운 방법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바퀴가 달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게일 씨는 작은 말을 타고 갔다. 가끔 등의 양쪽에 짐을 지고 가는 작은 말이나 소가 이끄는 작은 캐러밴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여행 가방과 트렁크들은 제물포에서 서울까지의 장장 27마일을 줄곧 지게에 져서 날랐다. 지나는 도중에 잘 가꾸어진 농장을 볼 수 있었다. 벼를 심은 논도 있었는데 남쪽 지방보다는 많지 않았다. 순무밭도 있는데 그 맛은 우리의 겨울무 맛과 상당히 비슷하고 날로 먹을 수 있다. 메밀, 기장, 옥수수가 한창 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다. 지금이 조선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 구름을 지날 때 묘지를 봤다. 무덤들은 건초 더미를 쌓아놓은 것 같고 표지나 편말이 없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과 산에는 나무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큰 나무나 작은 숲을 볼 수는 있었다. 조선에서는 나무가 너무 자라면 거기에 혼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자르지 않으면 나중에는 나무를 죽일 수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자기 나라를 살찌게 할 이 귀중한 나무들을 마구 베어 자기 스스로는 물론
후대에 물려줄 재산을 없애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다행히 석탄이 매장되어 있지만 이용 방법을 아직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 나무 위 이외에 무엇을 연료로 쓰는지 난 알 수가 없다. 한강에 닿기 전에 모래밭을 지났는데 마치 사막에 가는 것 같았다. 강변에서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강을 따라 집들이 계속 나타났는데 거기에서부터 성문까지는 집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이 도시의 성벽은 1396년에 건설됐는데 길이는 13마일, 높이는 20 내지 40피트다. 이것을 단 6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우리는 성벽 모양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어떤 부분은 도시 밖까지 뻗어 산의 능선을 따라 연장되어 있기도 했다. 도시에 조금 못 미친 성 밖에서 우리와 같이 미국의 본부에서 파견된 올링거 목사와 닥터 매기를 만나 매우 반가웠다. 오후 4시가 좀 지나서 서대문이라 불리는 성문을 통하여 서울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에서 여성 해외 선교회 건물까지는 얼마 멀지 않았다. 건물의 대지가 뒤쪽 성벽에까지 연장되어 있으므로 지대가 높아 도시의 전경과 둘레의 산들이 잘 보인다. 아마도 서울에서는 가장 좋은 장소일 것이다. 이 지대에 선교회 학교, 병원, 닥터 스크랜턴, 아펜젤러 목사, 올링거 목사 댁이 한쪽에 있고 다른 쪽에는 우리가 있을 집과 여선교회의 학교가 있다. 목사들의 집과 소년들의 학교는 벽돌 건물로 지은 미국식 건물이고 그 밖의 건물들은 조선식이다. 조선식 건물들은 주 구조가 나무로 되어 있고 벽은 진흙, 지붕은 기와인데 매우 아름답고 예술성이 있어 보인다. 나는 집 안에 들어가 보고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조선 집에는 습기가 많아 벽에서는 곰팡이가 핀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은 볼 수 없었다. 반대로 방수와 배수도 잘 되어 있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생적인 조건이 가능했던 것 같다. 이 집도 다른 모든 조선식 주택과 같이 단층으로 되어 있다. 좋은 교실이 3개, 학생들의 침실과 식당, 멋있는 교사들의 방이 3개, 응접실 그리고 부엌과 식당이 있다. 모든 단장이 순조선식이다. 석가래는 통나무로서 약 1피터 정도의 구간으로 큰 들보에 걸쳐 있는데 이 목조물들은 모두가 노출되어 있고 갈색으로 칠한 색깔이 윤기를 내고 있다. 진흙벽은 조심스럽게 잘 자른 종이로 도배되어 있다. 전체에서 풍기는 실내 장식이 내 취향에 맞는다. 나는 본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한 작은 조선집을 숙소로 정했다. 이 작은 집이 무척 마음에 든다. 이 집에는 방이 3개 있다. 맨 앞방에는 창이 3개나 있고 바깥문이 하나 그리고 2개의 방으로 통하는 작은 문들이 있다. 모든 방에는 햇빛이 잘 드는데 맨 앞방이 가장 상쾌한 방이다. 이 방이 나의 공부방 겸 사무실이다. 방 안에는 훌륭한 책장과 테이블, 조선식 장롱과 캐비넷이 있는데 장롱에는 많은 서랍과 손잡이, 고리가 달려있어 물건들을 나누어 넣기에 편리하다. 이곳에 올 때 책들과 해전 책장, 사진틀에 넣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마루에 까는 깔개와 의자도 2개 가져왔기 때문에 짐을 다 풀어놓으니 마치 내 집에 있는 것 같이 편안하고 아늑하다. 작은 방 하나는 옷과 트렁크를 넣는 방으로 쓰고 또 다른 방에는 침대, 세면대, 조선돈을 넣어두는 구리로 장식된 큰 궤를 놓았다. 나는 큰 궤가 필요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여기 조선에서는 금화 1달러어치의 조선돈을 가지려면 25센트만한 크기의 엽전이 1,000개나 있어야 하므로 적은 액수의 돈을 보관하려 해도 큰 함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못하고 줄에 깨어 등에 지고 다니든지 더 액수가 많으면 지게에 지든지 말등에 지우고 다닌다. 내 방들도 본관의 방들처럼 조선식으로 만들어져 있다. 어떤 부분은 벽에 진흙이 떨어져 나가서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구멍이 나기도 했으나 겨울을 대비하여 이런 부분은 다 손질을 했다. 방들은 온돌방이다. 중국인들은 이런 방을 강이라고 한다. 이것은 방바닥에 돌을 깔고 그 밑에 불을 지펴서 방을 덮게 하는 방법이다. 나는 이 온돌 난방법을 좋아하지만 연료, 장작값이 매우 비싸서 조금만 이용하고 경비가 적게 드는 석탄 난로를 쓰고 있다. 스크랜튼 여사는 눈이 파랗고 머리카락이 회색인 미인이다. 매우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모두가 그녀를 사랑한다. 나는 로드윌러 양도 매우 좋아한다. 그녀는 평범하게 생겼다. 말씨도 꾸밈이 없으며 몸집이 작은 활동적인 독일계 여성이다. 그녀와 벵겔 양은 오하이오 주의 서로 그리 멀지 않은 지방 출신이다. 그녀는 진지한 여성으로서 누구한테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처럼 마음에 맞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생활은 즐겁다. 이제는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도착 첫날 병원을 가보았는데 집에서 가까웠다. 다음 날부터 곧 병원 일을 시작했다. 병원과 시료원을 돌아본 나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했기 때문이다. 약간 구조를 고친 조선집이었지만 보기에도 훌륭하고 병원으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크고 좋은 약국, 저장소용 방, 병 같은 것들을 싣는 세탁장이 있다. 또 충분하고 넓은 환자 대기실도 있고 이 대기실과 약국 사이에 진찰실이 있다. 맨 앞에 있는 방은 넓고 밝기 때문에 수술실로 쓸 수 있다. 입원 환자들을 위한 방은 5개. 이 방들을 병동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작다. 각 방은 환자들 여러 명이 편히 귀가할 수 있는 크기다. 방들은 온돌이며 환자들은 따뜻한 방바닥 위에서 쉬고 있다. 바닥에 까는 조선식 요는 낮이면 개켜놓기 때문에 덮는 담요를 추가로 제공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는 바닥에 앉아야 하므로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이 자세가 매우 힘이 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방법이 좋은 것 같다. 첫째 이유는 환자들이 조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양식 침대는 매우 춥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는 해롭지 않은 풍속은 고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방바닥이 따뜻해서 잠자기에는 참으로 편안하다. 둘째는 환자가 침대 밖으로 나올 염려가 없다. 방 전체가 하나의 침대나 마찬가지니까. 셋째는 온돌방은 청결하여 소독하기가 매우 쉽다. 마지막으로 자선병원의 입장으로는 좀 말하기에 곤란한 이유지만 경제적이다. 병원에는 약품이 꽤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닥터 스크랜턴은 닥터 하워드가 귀국한 뒤 여성 전용 병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다. 내가 가지고 온 의료기구도 꽤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의료기구가 필요하다. 나는 여기에 도착하자 곧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틀어 약품을 주문했다. 그러나 기구를 살 돈이 오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우리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은행과 같은 리버티의 내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여기에 동봉한 멋진 사진. 나는 이 병원이 정말 자랑스럽다. 회색 옷을 입고 있는 분이 1887년에 이곳에서 의료 선교일을 시작했던 닥터 하워드로 2년 후에 건강이 나빠져 귀국한 여의사이다. 병원의 보조원인 사라는 흰 조선 옷을 입고 그 오른편에 서 있다. 그녀는 여감독 겸 간호원이다. 우리는 그녀를 봉선오마니라고 부른다. 이는 아기 이름이 봉선으로 봉선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조선 여성들은 자기 이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 옆에 여자는 병원의 요리사다. 군인 복장을 한 기수가 맨 앞에 서 있다. 그는 신용할 만한 우리의 오른팔이다. 시장 보기, 돈을 바꾸는 일 등 모든 것을 다 한다. 그가 없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기수와 환자들에게 한글 성경을 읽어주며 함께 기도한다.
최근에 조직한 여성교회 예배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며 기동할 수 있는 환자들은 부축해서 나온다. 병원에는 첫날 4명, 그 다음날 9명, 그 후 석 달 동안 549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다. 그 중에 270명은 처음 오는 환자들이고 279명은 재래 환자들이다. 나의 진찰 카드를 보면 50종 이상의 다양한 질병이 관찰된 것을 볼 수 있다. 연주창, 갑상선증, 매독, 회충, 눈병, 귀병, 피부병이 가장 많다. 째야 할 종기와 제거해야 할 이빨이 대부분이다. 8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무려 21가지의 전문적인 병을 치료해야 했다. 내게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물론 대부분이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상류층의 여성들은 대낮에 거리에 나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조선말을 잘 구사할 수 있게 되어 조선말 공부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되고 의사가 또 한 사람 이곳에 파견되어 온다면 나는 밤에도 병원 문을 열어 어떤 계층의 여자 환자라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싶다. 상류층의 여성들은 가끔 가마를 타고 오거나 가마를 보내 왕진을 칭하기도 한다. 요 전날 민씨라는 집안에 왕진을 갔다. 그 집에 가서 환자를 보는데 마치 내가 작은 의원을 차린 것 같았다. 무려 6사람의 환자를 본 것이다. 그 집은 아주 큰 조선식 건물로 아마 훌륭한 가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남자들의 주거구역은 여자들의 주거구역과 따로 떨어져 있다. 할머니가 한 사람 있었고 며느리들이 여럿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새색시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집에는 애들과 하인들이 많았다. 방들은 산뜻하게 도매가 되어 있고 좋은 병풍과 장롱들이 놓여 있었으며 방바닥은 깨끗하고 따뜻했다. 우리는 그 집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뭘 먹어야 했다. 만일 음식을 거절하면 신뢰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들은 높이가 1피터 정도인 작은 조선상 소반에 국수와 꿀에다 절인 새양과 배숙을 녹그릇에 담아왔다. 국수는 아주 맛이 좋았다. 음식을 먹으라고 노젓가락을 주었으나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하자 커다란 녹수저를 갖다 주었다. 나는 조선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김치라는 음식을 맛보 왔다. 이것은 양배추를 소금에 절인 독일 음식인 사우어크라우트를 연상시켰다.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있어 대단히 매워 조금밖에 맛보지 못했다. 그 집을 떠날 때 나는 조선말로 번역된 신약 성서의 일부를 그 집 여자들에게 주며 신앙의 씨가 되고 결실이 열리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주었다. 조선 여자들의 옷은 멋지고 아름답다. 어깨와 소매자락은 자주색 등의 밝은색 실크이며 맨 위에 입는 긴 치마는 흰색이나 연한 파랑색이 대부분이지만 연두색도 있다. 젊은 여성들은 상을 당하여 흰색 옷을 입을 때 말고는 주로 밝은 색깔의 옷을 입는다. 처녀들은 결혼할 때까지는 머리 가운데를 양쪽으로 갈라서 길게 따 등 허리까지 내려뜨린다. 결혼식 날에는 길게 따은 머리를 틀어 올려서 뒤통수 밑에 목덜미 위에다 놓고 풀어지지 않게 나무나 산호 또는 은으로 만든 비녀를 꽂아 단단히 쥘다. 조선 여인들은 귀걸이를 달지 않는다. 사실상 전체적인 외관으로 본다면 조선 옷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건강이라는 실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 옷의 모양만큼 좋지 않다. 치마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가슴과 허리를 넓은 띠로 꽉 졸라매야 하므로 위생적이 못된다. 만일 치마를 저고리에 붙여 꿰맨다면 모양도 좋고 건강에도 해가 없을 것이다. 속옷으로는 크고 헐렁하게 만든 2개의 잠방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입는 패티코트 비슷한 것이다. 2개의 잠방이를 만드는데 13야드의 무명천이 든다. 겨울에는 잠방이와 저고리에 솜을 넣는다. 치마는 한쪽을 갈라놓는데 서민층 여자들은 오른쪽, 상류층은 왼쪽을 가른다고 한다. 조선 여자들도 일본 여자들처럼 애들을 등에 업고 다닌다.
어머니만이 아니고 누나나 형 또는 애 보는 사람들도 애들을 업는다. 아지우 어린 소녀들이 아픈 애들을 업고 진료소에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진료소에 오는 환자들은 항상 많이 고맙소 하고 감사해야 한다. 능력이 있는 환자들은 10개나 25개 정도의 감이나 밤 5대 또는 계란 서너 줄들을 나에게 선물하곤 한다. 그들은 항상 계란은 지프로 만든 꾸러기에 넣어서 동전 꾸러미를 들고 다니는 것 같이 몇 줄씩 갖고 다닌다. 어떤 수술 환자는 수탉 1마리와 암탉 3마리를 선사했다.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이 환자는 16살 난 소녀로 약 30마일이나 떨어진 시골에서 가마를 타고 왔다. 이 소녀는 몇 년 전에 입은 화상으로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붙어 있었다. 조선에서는 여자가 16세가 될 때까지 결혼하지 못하면 집안에 큰 흉이 되어 체면이 손상된다. 이 소녀는 성격이 밝고 아름다웠는데도 아직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손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이 소녀를 입원시킨 후 에에테르로 마취시키고 수술을 했다. 수술한 손가락마다 붕괴를 따로 감고 즉시 손가락들을